원자의 구조부터 먼저 보면 원자 모형의 변천은 이제 원자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래서 일단 이제 원자 구조의 변천에서 거기 일단 돌턴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돌턴은 일단 원자가 공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톰슨이 나오는데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신 분이야.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부분에 전자가 음전하를 띄어. 근데 문제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거든요. 자,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면 플러스 전하를 띈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톰슨 모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 조금 쓸까? 얘를 푸딩 모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푸딩 모형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 그 나와 있지만 플러스 전하의 바다에 전자가 모처럼 붙어있다. 건포도처럼 붙어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동건아, 니 거 지가 하잖아. 90쪽.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푸딩 모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러더퍼드인데, 자, 세 번째가 이제 러더퍼드.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하신 분이고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러더퍼드 모양은 이제 무슨 모양이라고 하냐면 행성 모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 주변을 누가 둘러싸듯이 지구가 돌듯이 플러스에 띄는 이제 플러스를 띄는 원자핵 주변을 플러스 띠를 원자핵 주변을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는데, 자, 거기 주차라. 전자가 임의의 궤도에서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는데, 임의의 궤도야. 임의의가 되게 중요해. 임의의. 됐어? 임의의가 되게 중요해. 임의란 뜻은 아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 연도 보시면 러더퍼드 모형이랑 보어 모형 차이가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2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러더퍼드 모형 다음에 보어 모형인데 보어 모형은 그래서 러더퍼드 모형을 뭐 한 거냐면 보완한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 모형을 이제 보완한 거로 얘를 무슨 모양이라고 하고 궤도 모양이라고 하고 중심에 뭐가 있는 건 똑같고요. 원자핵이 있는 건 똑같은데 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도는 것도 똑같아. 근데 문제는 이 전자가 특정 궤도에 있다라고 얘기해. 특정한 궤도에 존재하는데 이 특정한 궤도를 화학에서 뭐라고 하니?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야. 화학에서 이제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이제 뭐라 했냐면 전자 구름 모양이라고 일단 하는데, 자, 왜 그런 모양이 붙었냐면 전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작고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전자가 여기 있다라고 했었을 때 전자는 그 순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다고 볼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는 뭐만 얘기할 수 있어? 확률로만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전자 구름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보어가 이제 얘기했던 이제 전자의 위치는 거기 정확히 있다기보다 거기에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전자의 그 분포를 이제 확률로서 구름 모형으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한다?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됐었나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는 게 이제 원자의 구성입자 해서 맨 처음 나오는 게 톰슨 실험이에요. 톰슨. 그래서 이제 톰슨의 거기 이제 음극선 실험. 자, 음극선 실험 한번 체크합시다. 자, 음극선 실험 90쪽. 자, 잠깐만 얘는 조금 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음극선 실험
얘는 살짝 보는데 일일이 그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톰슨의 이제 음극선 실험인데, 지금 음극선 실험에서 이제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체크. 음극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정의 줄잖아. 여기서 그냥 써야겠다. 자, 그래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야. 그리고 입자의 흐름이고, 우리가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나중에 명명하기를 뭐라고 붙인 거게? 전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전하를 띠는지는 이제 어떻게 알았냐? 첫 번째는 이제 전기장. 첫 번째는 전기장을 걸어준 건데,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인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전하를 띠지 않으면 직선으로 가는 거고, 플러스 전하를 띠면 위로 휘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어디로 휘는 거게? 아래로 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디로 휘더라? 실제로는 이 친구가 아래로 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음극선을 띠는 입자는, 음극선을 나타내는 입자는 무슨 전하를 띈다? 음전하를 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자기장을 걸어줬어요.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석의 극으로 N극이 있고 S극이 이제 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전하를 띠지 않으면 위쪽으로 가요. 위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 녀석이 양전하면 아래쪽으로 휘어야 돼요. 양전하면 아래쪽으로 휘는데, 근데 실제로는 얘가 어디로 휘더라? 위쪽으로 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전기력이 작용하거나 자기력이 작용했을 때 휘는 걸로 보아 이 친구는 무슨 전하를 띈다는 게 핵심? 음전하를 띈다는 게 핵심이야. 두 번째는 바람개비를 이제 놨는데, 음극선을 이렇게 쬐었더니 바람개비가 회전하더래. 이거는 그러면 어쨌든 딱딱한 입자가 부딪혀 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음극선을 나타내는,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는 뭐가 있다. 여기서 핵심은 질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요 실험에서 뭐를 발견한 거냐면, 결국은 이제 전자를 발견했고, 전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전하를 띈다는 거? 음전하를 띠고 있고, 두 번째 뭐가 존재한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질량이 어떻다? 굉장히 크기가 작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질량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전하량의 기본은 전자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기본 전하량을 2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자가 0으로 일렉트론이라. 그래서 이거는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이제 전하량인데, 이게 결국 얼마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클론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본 전하량은 이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클론이다. 그래서 어쨌든 푸딩 모양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니? 톰슨 모형에서 이제 바깥쪽은 무슨 전하를 띠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바다에 이제 음전하를 띠는 녀석이 뭐처럼 건포도처럼 바뀌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려와.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내려오시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걔도 별표. 걔 되게 중요하지. 자, 이제 러더퍼드의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 얘는 조금 크기를 띄워가지고,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래서 그렇게 가시고, 자, 그래서 결국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일단 알파 입자 체크. 자, 알파 입자는 체크해. 얘는 헬륨 원자핵이야. 원자핵이야. 자, 무슨 전하를 띄겠어?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고 플러스를 이제 띄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운데 금박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이제 금박이 있고요.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 거예요. 자, 알파 입자를 쏘게 했더니, 자, 일단 핵심은 대부분은 뭐 하더라? 대부분은 통과하더라는 거야. 왜? 원자는 무슨 공간이니까? 대부분 빈 공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원자가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원자 내부가 비어? 있다라는 거 말고 전자가 질량이 되게 작다도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휘긴 휘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알파 입자가 휠 때 닿지 않고 휘거든요. 닿지 않고 휩니다. 닿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플러스 입자잖아. 닿지 않고 휘려면 이 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게 무슨 전하를 띄워야 돼? 플러스 전하를 띄워야 돼.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전기력에 의해서 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 금 원자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휘게 하는 녀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무슨 전하를 띄고 플러스 전하를 띄고, 두 번째 보면 지금 이 녀석의 산란각이 엄청 크지. 산란각이 엄청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녀석은 거의 제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제자리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뜻이야? 질량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파 입자를 휘게 하는 질량이 크지만 그 다음에 원자가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얘기는 이 친구는 크기가 굉장히 어떻다? 작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하나에 띄지만 크기는 굉장히 작고 질량이 큰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다? 원자핵이라고 정의 내린 거예요. 요걸 이제 원자핵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 거기까지 갔는가? 원자핵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 자, 그래서 일단 플러스 전하량을 띄긴 하는데, 일단 원자핵의 전하량을 우리가 G2로 표시합니다. G2로 표시해요. 자, 여기서 G 뭐야? 우리 앞에서 한번 했어. G는 무슨 수? 양성자수 혹은 원자 번호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E는 무슨 전하량? E는 기본 전하량. 그 다음에 질량은 개 크고, 질량은 진짜 크고,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크기는 엄청나게 어떻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도합해서 정의를 내보면 원자는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은 크기는 되게 작지만 질량은 되게 크고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원자는 대부분 무슨 공간이고? 빈 공간이고,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임의의 궤도에서 돌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누구의 모형? 러더퍼드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전자를 몇 개 그렸니? 전자를 4개 그렸지. 그럼 원자핵 전하량은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4,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원자핵의 전하량이랑 전자의 총 전하량이랑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거기까지 됐어? 자, 그거 감안하고 이제 90일 좀 넘어가면 돼. 전기력을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띠는 입자사의 힘? 전하를 띠는 입자간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인력, 청력은 전기력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전기력이 뭘 말하는 거야? 방향을 말하는 거야. 다시 인력이다, 청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종류를 따지는 게 아니야. 뭘 따지는 거야? 방향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나 플러스 이런 식으로 무슨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같은 종류의 힘을 전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는데,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힘은 B가 A를 미는 힘이고 요 힘은 A가 B를 미는 힘이 되는데 작용 반작용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저 힘의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때야 돼? 반대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전기력 F를 받으면 B도 전기력 얼마를 받아야 돼? 전기력 F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한다.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면 둘 사이에는 뭐 하는 힘이 존재한다?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얘랑 C랑 D, 그러면 이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 인력.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D가 C를 당기는 힘이랑 C가 D를 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요 둘 사이의 힘인 전기력의 크기는 같고 뭐는 반대? 방향은 반대예요. 그래서 인력이냐 청력이다 라고 하는 거는 조심하실 거는 종류를 따지게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따지는 거야? 방향을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전기력의 크기는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의 전기력 크기는 이제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쿨롱이 그 뒤틀린 진자라고 하는 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력이 가진 물체가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휘는 이게 이 녀석이 회전하거나 당겨지는 각도를 측정해서 되는 게 쿨롱 그 뒤틀린 진자거든. 근데 어쨌든 핵심은 전하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칠번 봐. 이 전기력의 크기는 첫 번째 뭐에 비례하더라? 두 전하의 전하량에 뭐에 비례하더라? 곱에 비례를 하고요. 측정해서 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전하의 뭐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는 거예요. 됐나요? 거리 제곱. 그래서 너네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야. 여기 계산하는 문제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너네 오늘 할 일은 최대 기출비급 끝내야. 기출비 끝내고 연력학 파트 숙제가 되어 있어야 다음 주에 전기를 조금 계산해 나갈 수 있어. 한마디 밀리지 말란 얘기야. 우리 진호는 열심히 연력학을 풀도록 해. 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쿨롱 법칙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낸다? 전기력 F는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비례상수 K를 쓰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어차피 계산할 때 이 K에 너무 연연할 필요 있다 없다? 너무 연연할 필요 없는 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보통 구호로 플러스가 나오려면 같은 전화야 되기 때문에 청력, 마이너스가 나오면 인력이긴 한데 우리 실전에서 해봐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2차원에서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인지 뭔지 왼쪽인지를 잘 구별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주면 안 돼.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전기력에 관한 문제는 네. 그래서 어쨌든 쿨롱 법칙에서 중요한 거 이거 전하랑 곱에 비해 특히 뭐의 반비례 개중요. 거리 제곱의 반비례는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하게 연습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개념 정리하고 조금 문제 풀리고 선생님 이렇게 하는 동안 너네 문제 풀고 다른 친구 풀이하는 동안 풀고 또 그 다음에 해가지고 오늘 스펙트럼까지 끝낼 거야. 그러면 시험 범위 끝낼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준서 연습을 하면 돼. 여기 많이 풀어야 돼. 조금 긴장 풀렸, 아니 아파가지고 긴장이 풀렸다냐 아니면 리듬이 깨졌냐냐. 바로 잡아야 돼요. 특히 이번 주는 휴일이 많기 때문에 저도 선거날 밤을 새가지고요. 리듬이 깨졌어요. 못 끊겠어. 못 끄고 자겠어. 몇 표 차이야 말면서 그랬다고. 자, 그래서 이 전기력이 이제 크게 가는 거는 문제 되게 잘 나오니까 조심 또 조심을 이제 하시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원자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자가 원자핵에 묶여있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크겠어? 전자가 원자핵을 당기는 힘이 크겠어? 똑같아.
근데 누가 질량이 커? 원자핵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누구가 가속도가 클 뿐이야. 전자가 더 운동 상태가 많이 변할 뿐이지. 거기까지 됐나요? 만약에 전기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자는 어떻게 될까? 날아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자가 어디에 속박되어 있다? 원자핵에 무슨 상태가 된다? 속박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속박된다는 건 뭐 한다 뜻이야? 묶여있다는 뜻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속박돼 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하면 개 크다? 중력에 비해서는 엄청 큰 겁니다. 만약에 중력이 더 크면 전자가 전기력에 의해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게? 아래로 가속되겠죠. 중력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전기력은 중력에 비해서 이제 훨씬 크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속박된 전자의 이제 에너지는 제대로 쓸게요. 자, 이제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체에 해주는 일이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원자핵과 전자 간 거리가 작아. 그러니까 가까워. 원자핵이랑 전자 간 거리가 작아. 자, 그럼 뭐가 더 커져? 전기력이 커지게 되겠지.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친구를 떼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 혹은 일을 뭐 해줘야 돼? 공급해야 떼어낼 수 있거든? 이해 갔니?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한테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해야 이 친구가 원자핵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간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누구의 에너지는 작다? 전자의 에너지는 작아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뭐라고 표현해?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하지.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뭐가 더 작아? 에너지 준위가 더 작아. 자유롭게 하려면 내가 이 친구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뭐 해야 돼? 공급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통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유는 이 친구를 떼어내려면 더 많은 뭐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 이해갔니?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원자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력은 커지는 대신에 전자의 에너지 혹은 전자의 뭐는 작아진다? 에너지 준위는 작아지고요. 참고로 만약에 지금 원자핵과 전자 간 거리를 이제 R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R이 무한대란 얘기는 전자가 원자에서 벗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로 놓는다? 전자 에너지를 제로로 놓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음수라고 하는 거는 묶여있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속박된 전자가 에너지가 음수야? 아, 이 친구는 뭐에 묶여있어? 원자핵에 묶여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 가셨냐? 묶여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해 주셔라. 여기까지는 됐어? 그래도 방학 때 한 번 해서 났냐? 기억나? 그대로야? 뭐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오시면 자, 그 316번. 자, 316번 일단은 같이 보고 풀고 조금 푸는 시간을 줄고 질문을 조금 이따가 받는 걸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316번 별표 엄청 중요하지. 자, 316번은 별표 엄청 중요하다. 자, 지금
자, 일단 전하를 몇 개 이상 주진 않습니다. 전하를 2개만 주진 않아요. 최소 몇 개 이상? 최소 3개 이상입니다. 전하를 2개 주지 않아요. 최소 몇 개 이상이냐면 최소 3개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3개 이상인데 첫 번째는 A랑 B랑 C랑 요렇게 있고 잠깐만 자, 지금 여기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얼마인 경우? 아니 제로인 경우. 이게 지금 예시로 드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 2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 2가지 사실. 자, 첫 번째.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가 되려면 A를 당기는 친구도 있고 A를 미는 친구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얘네들은 무슨 종류 전하다? 다른 종류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납득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전하량은 누가 크다는 걸까? B가 커야 될까? C가 커야 될까? 힌트는 전기력은 거리 제곱의 반비례라는 거야. 근데 전기력이 0이 되려면 AB 사이의 전기력 크기랑 AC 사이의 전기력 크기가 같아야 돼. 근데 거리가 멀수록 전기력이 작아질 거잖아? 근데 전기력은 작아지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 전하량이 커야지. 이해 갔니? 그래서 전하량이 뭐가 뭐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됐어. 자,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다음에는 PC 힌트가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같은 상황이고 자, 만약에 이 친구가 플러스고 얘 친구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C는 자동으로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왜? B는 A를 당길 거고 C는 A를 뭐 할 거니까? 밀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A, B 사이의 전기력이랑 누구 사이의 전기력이랑 AC 사이의 전기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요? 근데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라고 했기 때문에 AC의 전하량 귀찮다.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전기력은 A와 B 사이의 전기력 전환 곱의 B가고 거리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전하량 곱의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QC가 B 전기력의 몇 배? B 전기력의 4배인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C는 A로부터 거리가 몇 배이기 때문에 2배이기 때문에 전하량 몇 배인 거 보이심? 4배인 거 보이시죠? 만약에 거리 B가 1대2면 어떻게 되겠어? 1대2면? 그렇지. 9배 큰 거야. 이해 갔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양쪽에 사이드가 있고 어디 쪽에 전기력이 큰 경우? 전기력 0인 경우? 한쪽 빗탱이 있는 A가 작용한 전기력이 0인 경우. 됐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갈게요. A, B, C입니다. 자, 이번에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 경우. 자,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물체의 전기력이 제로인 경우야.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거 2가지 알아야 돼. 첫 번째 뭘까? AC는 무슨 종류 전하라는 거? 같은 종류 전하라는 거. 두 번째, 전하량은 누가 더 커야 돼? A가 더 크겠지. 아까 마찬가지 원리인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플러스고 이 친구가 플러스야.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왜냐면 A는 B를 밀 건데 전기력이 0이 되려면 C도 B를 어때야 돼? 밀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거리 B가 2대1이면 A 전하량은 B 전하량의 몇 배가 돼야 될까? 4배 돼야지. 왜 4배 돼야 되지?
A, B 사이의 전기력은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B, C 사이의 전기력은 B, C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면은 A 전하량이 C 전하량의 몇 배가 돼야 돼요? 4배가 나와야죠. 아까 얘랑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지. 그럼 만약에 얘네 거리비가 3대 1이면 줄면 안 돼? 3대 1이면 얘가 얘보다 전하량 몇 배 커야 돼? 9배 커야 되는 거야. 다시 거리가 3대 1이면 얘가 얘보다 전하량이 9배 커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푸는 게 되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3개짜리 그래서 고르게 되는데 그래서 316번은 이제 숫자가 있으니까 요거대로 이제 풀면 자, 일단 A, B 사이에는 서로 무슨 힘이 존재? 미느님 존재. 자, 그 다음에 B, C 사이에는 당기는 힘 존재. 됐니? A, C 사이에는 당기는 힘 존재야. 자, 그러면 딱 상황상 누가 받는 전기력이 제일 크겠어? 누가 받는 전기력이 제일 작겠어? A가 받는 전기력이 제일 작겠지. B가 받는 전기력이랑 C가 받는 전기력은 살짝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보기 1번에 A, B 사이엔 미는 힘, B, C 사이엔 당기는 힘 맞고 그럼 3번은 이제 계산해봐야 되겠네. 다시 3번은 계산해봐야 되겠네. 자, 3번 볼게요. 자, A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 방향 전기력은 A랑 C 사이에 당겨지는 힘이지. 여기 거리 같다고 했으니까 전하량 곱에 비례한데 그럼 뭐라고 써야 되지? Q제곱. 됐어?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니까 나 밑에다 2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자, 그 다음에 왼쪽 A에 작용하는 왼쪽 방향 전기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힘이니까? A랑 B 사이에 작용한 힘이니까 전하량 곱에 비례, 그 다음에 뭐에 반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됐어? 어느 쪽 힘이 더 커? 왼쪽 방향 힘이 더 크지?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무슨 쪽이야? 왼쪽이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당연히 무슨 쪽? 당연히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 당연히 어때야 돼? 당연히 작아져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C 입장에서는 누구도 당기고 누구도 당겨. A도 당기고 B도 당기잖아. 근데 A 입장에서는 미는 힘도 있고 당기는 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차만큼 돼야 되기 때문에 A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 당연히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B,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은가 다른가? 계산할 필요도 없어. 자, A, B 사이에서 전하량 곱 똑같아. B, C도 똑같아. 거리도 똑같아. 그럼 거리 제곱도 똑같겠지? 그럼 전기력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은 5.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파장에 따라 종류가 되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 이제 우주에 있는 게 감마선, 그 다음에 뼈 사진 찍는 게 X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다 같은 전자기파야.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그냥 전파라고 쓸게요. 요게 다 빛인데 이 녀석들은 속력은 다 똑같은데요.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요. 진동수가 크고 그 다음에 뭐가 크고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이게 요런 빛을 파장별로 딱 이제 비췄을 때 특히 무슨 빛을? 특히 이제 가시광선 같은 거를 이제 이게 비췄을 때 이 녀석이 파장별로 쫙 나누면 색깔별로 쫙 나눠지는 거거든.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요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참고로 위에가 무슨 색인지 기억해? 그럴 것 같죠? 위에가 빨간색, 그 다음에 아래가 보라색. 그러면 요쪽에 해당하는 빛이 무슨 빛일까?
자외선, 이쪽이 적외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그래서 결국은 파장에 따라서 빛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에너지에 따라서 빛이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두 종류가 있겠지. 스펙트럼이 두 종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갈게.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럼 연속 스펙트럼은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끊김이 없이 연속적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방출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얘는 체크하시면 백색광이나 이제 고온의 광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선 스펙트럼은 두 종류 있어.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 바탕에 특정 색깔이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 까만색 바탕에. 그래서 요 선을 방출선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거는 고온의 기체 혹은 기체를 전류가 흐르는 관에다가 넣고 그 전류를 이제 흐르게 해가지고 에너지 방출하게 하는 거. 요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고,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을 가진 백색광을 어떤 특정한 이제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시키면 이 저온의 기체가 흡수하는 부분만 무슨 색선으로 나타나는 거?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흡수하는 에너지. 그래서 만약에 저온 기체랑 고온 기체가 종류가 같으면 그 방출선이랑 무슨 선이랑 흡수선이랑 어떻다? 위치가 같다 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핵심은 요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기체인데 어쨌든 간에 모든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가 다 잴 수 있는 거고, 결국은 기체가 나타내는 방출 스펙트럼은 원자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가 있었어요.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러더퍼드 모형은 일단 말씀드리면 이 전자가 임의의 궤도에서 이제 원자의 주변에 돈다가 러더퍼드 모형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하는, 첫 번째는 이 친구가 하는 운동이 이제 원운동이고, 이 원운동이 무슨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얘는 이제 에너지를 소모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소모해서 조금이라도 속력이 느려지면 원자이랑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또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원자이랑 가까워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점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충돌하게 된다. 원자핵이랑 전자가 충돌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원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지 않니? 라고 하는 원자의 안정성 문제가 하나가 있어. 됐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를 소모하면 에너지가 다른 데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소모하는 에너지가 다 바깥으로 방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방출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방출하고 안 하고 방출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원자핵에 부딪히기 전까지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이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장별로 끊김이 없이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출선, 흡수선. 그래서 이게 러더퍼드 모형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거를 보완하려고 나온 게 누구 거? 보어지, 보어. 그래서 이제 보어가 이제 궤도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놨다. 그래서 이제 보어의 이제 궤도 모형인데 두 가지를 해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어떤 궤도에만 있을 수 있다.
궤도에만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특정한 궤도의 전자가 존재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아, 방출하지도 않아 라고 일단은 첫 번째를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특정한 궤도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뭐하지 않는다, 방출하지 않는다. 그걸로 뭐의 안정성을 설명했다? 원자의 안정성을 일단 첫 번째 설명했어. 특정한 궤도에만 있을 때.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전자가 원자 주변에 있는 것은 전기력에 의해 속박되어 있어서인데, 문제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자한테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야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안쪽 궤도일 때 가장 작고 바깥쪽 궤도일 때가 제일 크거든요. 이 특정 궤도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 에너지 값을 뭐라고 한다? 에너지 준위라고 하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특정 궤도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 혹은 에너지 상태, 에너지 준인데,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가 아니라 음수예요. 음수. 아까 설명했었지? 제가 무한대거리 있으면 뭐로 치게? 무한대, 그러니까 원자에서 떼어내지면 잠깐만. 자,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안쪽에 있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작아. 바깥쪽에 있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커. 근데 문제는 이 에너지 준위 자체가 불연속적이라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도 불연속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각각의 궤도에다가 숫자를 붙여놨는데 그 숫자를 뭐라고 한다? 양자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자수. 그래서 양자수는 이 궤도에 붙어 있는 숫자를 우리 양자수라고 하는데, 안쪽에 있는 거는 얼마? 1.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거 2. 얘는 3. 점점점점점. 그래서 안쪽 거부터 1, 2, 3 요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핵심은 원자 핵에서 멀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크기 때문에 양자수가 뭐 할수록, 양자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모두 작다. 에너지 준위 값도 되게 작은데, 얘가 작은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에너지 준위가 작을 때, 이때 양자수가 1인 상태를 무슨 상태? 바닥 상태. 그 다음에 양자수가 큰 상태, 이때를 무슨 상태?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준위 값으로 쳤을 때는 첫 번째 궤도 있을 때가 두 번째 있을 때 궤도보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양자수가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하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무한대일 때는 값이 얼마? 제로가 되는 거야. 됐어? 얘가 이제 무한대가 됐을 때는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있을 때마다 각각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궤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과는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전자의 에너지는 결국은 연속적이 아니라 어떻다? 전자 에너지는 불연속적인데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표현해? 에너지 양자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에너지 양자화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에 바깥쪽 궤도에 있다가 안쪽 궤도로 들고 온다고 칩시다. 요렇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를 방출해야 돼?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내는 게 무슨 선? 요게 방출선. 그 다음에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옮겨갈 때는 결국은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결국은 요때 무슨 선? 흡수선이 나타나지. 이걸로 무슨 스펙트럼 설명했다? 선 스펙트럼을 설명했다. 즉 전자가 어떤 특정 궤도에서 다른 특정 궤도로 이동할 때는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대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자가 전이한다는 거지. 전자의 전이. 그래서 전자의 전이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뭐 하는 거? 이동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한 궤도에서 이제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거를 전이한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무슨 에너지 준위로 갈 때?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갈 때는 여기서는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한다. 이때 흡수선 나타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반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를 방출선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원자의 종류마다 에너지 준위 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원자의 종류에 따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위치를 알면 이제 원자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때 이제 뭐의 형태로 흡수되거나 방출되냐면 이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빛 혹은 전자기파의 형태로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거야. 이거는 광자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빛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을 하는데 이때 요건 이제 식체크. 전자가 뭐하거나 흡수 혹은 방출하는 에너지는 그거에 해당하는 광자가 가지는 이제 에너지인데 그걸 어떻게 쓴다? HF라고 쓴다는 거예요.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 여기서 F는 진동수. 자, 근데 문제는 뒤에서 아까 앞에서 우리 빛의 속력 했었지? 상대성 이론을 했었잖아. 그래서 요거는 진공에서의 무슨 속력? 빛의 속력이고 여기가 람다가 이제 파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관계식 얻을 수 있거든. C는 람다 곱하기 진동수야. 람다 곱하기 진동수. 그럼 여기서 진동수 대신에 얼마 쓸 수 있어? 람다분의 HC로 쓸 수 있지. 그래서 결국은 전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는 요 정도에 해당하는 광자를 혹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요걸 우리가 계산할 때는 뭐의 차를 하시면 된다? 요거는 우리가 그 에너지 준위 차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차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 걸 뺀다는 뜻이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이 n에서 이 n. 그래서 얘는 무슨 수? 양자수에 해당할지. 그래서 요것이 별표. 그래서 저거는 외워야 돼.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궤도 사이를 뭐 할 때만 전이할 때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거나 뭐 한다? 방출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는 보어 이론을 요새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 보어의 이론은 수소에만 맞았어요. 수소에서만 성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성립하는 경우에는 수소에만 성립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에서는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소에서만 이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요거에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되는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것도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어의 그 이론값이랑 수소의 그 에너지 값이랑 같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일단 체크하실 거.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일단 수소 원자는 전자 몇 개 가지지? 에너지
전자 하나 가진다. 그래서 요거 이제 n이라고 쓰면, 자, 이거는 식체급 n제곱분의 얼마? 13.6 전자볼트예요. 그래서 참고로 요게 전자볼트가 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줄. 그래서 요거는 묶여있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n이 무한대면 n이 무한대란 얘기는 결국은 원자로부터 떨어졌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가 제로가 되거든? 이 말인즉슨 수소 원자한테 전자 떼어내려면 얼마 공급하면 된다는 뜻이야? 13.6 전자볼트 공급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게 됐어? 그래서 쓸 수 있어야 돼. 자, E1이 마이너스 13.6이야. 자, 그러면 E2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 이거 4분의 E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E3은 9야, 9. 세상에. 9분의 E1. 그러면은 E4는 16분의 E1. 그래서 지금 점점 보면 에너지 준이 점점 줄어드는데 얘네들 에너지 준이 간격차도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 식도 외우셔야 되지만 두 번째 무슨 식도 외우셔야 된다. 요 식도 외우셔야 돼요. 됐어? 언제 에너지 요 식도 외우셔야 돼요. 거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를 이제 넣어보면 바닥 상태일 때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6이고 첫 번째 듣던 상태, 두 번째 듣던, 세 번째 듣던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요 값에서 요 값 뺀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면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첫 번째 궤도로 전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전이를 하는데 최소 몇 볼트의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돼? 최소 10.2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에너지 방출의 에너지 값이 점점 커지는데 요거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무슨 빛이더라? 자외선이야. 그래서 맨 처음 빛은 무슨 계열의 빛? 라이먼 계열의 빛이지.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빛은 N은 2 이상에서 몇 번째 궤도?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하는 전자가 방출하는 빛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서 요게 무슨 빛이다? 요게 자외선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올 때는 최소 얼마의 빛을 방출해야 돼? 최소 1.89의 전자볼트 빛 방출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네 번째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점점 커지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에 해당하는 빛이 무슨 빛이더라? 요게 가시광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들을 무슨 계열?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최소 세 번째 이상에서 몇 번째 궤도로? 두 번째 궤도로. 여기서 이제 무슨 빛이냐면 가시광선이긴 한데 100%는 아니야. 그 N은 3, 4, 5, 6. 일곱 번째 궤도에 있을 때는 자외선이에요. 에너지 준위 차이가 커서. 이게 가장 언제 방출된 거? 최초로 방출된 거야. 최초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궤도. 여기서 지금 세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는 0.66 전자볼트 방출해야 되거든. 자, 무슨 빛이게? 저건 적외선이야. 저거는 이제 적외선. 그래서 저 적외선 계열의 빛을 무슨 계열이라고 하고? 8cm 계열이라고 하고 몇 번째 계열에서? 네 번째에서 세 번째. 그래서 요거는 무슨 빛이더라? 요건 적외선이다. 그래서 요 값이 그 보어의 이론 값이랑 실제 값이랑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이론을 인정한다? 보어의 이론을 인정한다가 되는 거지. 핵심은 여기서 조심하실 건 에너지랑 진동수는 누가 제일 크게? 자외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작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작기 때문에
파시엔 계열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빛이라도 하더라도 가시광선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보다는 에너지가 작아. 모두 마찬가지. 진동수도 마찬가지야. 파장은 뭐가 제일 짧게? 자외선이 짧고 가시광선이 짧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제일 짧고? 적외선이 제일 짧기 때문에 자외선에서 가장 파장이 긴 빛이 그 가시광선에서 가장 파장이 짧은 빛보다는 파장이 짧아.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계열이 가장 파장이 길다? 파시엔 계열이 제일 긴 거야. 그 다음 무슨 계열이 에너지랑 진동수가 크다? 라이먼 계열이랑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이랑 발머 계열이 가장 크다. 라이먼, 발머, 파시엔. 됐어?